저기 노아야, 우리 그림 좀 그려주라. 내 친구 조이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얼마 전부터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민디의 손을 잡은 채로 조이가 여친과 함께 있는 모습을 내게 그려달라고 부탁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녀석은 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난 그런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줬던 그림들은 다 어떻게 처분했을까? 난 살짝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걸 무시한 채 속으로 슬쩍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근데 그리는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나 움직이는 건 잘 못 그리거든. 조이와 민디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앉아있었던 맞은편 벤치에 편한 자세로 앉았다. 난 평소에 그림을 연습하는 스케치북을 받쳐들고 그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먼저 큰 실루엣을 잡고 그 다음 구체적인 윤곽과 디테일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난 조이의 팔에 두드러진 근육의 모양과 민디의 입 주변에 난 주근깨 같은 것들을 모두 그리고 난 뒤에 양손으로 스케치북을 들고 완성된 그림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 그렸다는 걸 깨달았다. 민디의 한쪽 어깨에는 손이 얹어져 있었는데 조이의 손은 민디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였다. 둘이서 어깨를 딱 붙이고 앉아있다 보니 내가 무의식 중에 당연히 조이의 손이 민디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존재하지 않는 손을 그린 것 같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그린 손은 조이의 손과 닮아있지 않았다. 조이의 손은 크고 투박한데 민디의 어깨 위에 그려진 손은 가늘고 주름진 모양이었다. 손톱은 지나치게 길어서 마치 손가락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 내가 그림을 너무 대충대충 그리기 시작했나 생각하면서 지우개로 그 손을 지우려고 하는 순간 조이가 참지 못하고 내 손에 있던 스케치북을 빼앗아갔다. 야, 넌 대단하다. 조이는 그림을 보고 만족한 표정이었고 민디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림을 훑어보던 그들의 시선은 곧이어서 한 부분에 멈췄다. 그들은 민디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조이는 그 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야, 진짜 예술가시네. 야, 내가 실명사진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 야, 진짜 고맙다. 그야. 난 얼떨결에 미소를 지으며 태어난 척했지만 민디는 왠지 그 그림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고맙다고 말했다. 난 다시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그들의 모습을 그린 페이지를 뜯어 건네면서 왜 내가 그 손을 그렸는지 다시 의문에 빠졌다. 난 어릴 때부터 종종 취미로 그림을 그려왔다. 주로 마음에 드는 풍경이나 그림을 그렸을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린 기억은 한 번도 없었다. 난 아마 다른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손 모양이 기억에 남아 무심코 그리게 된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의문을 떨쳐내려고 했었다. 집에 오는 전철을 탔을 때도 난 작은 노트를 꺼내서 맞은편에 보이는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잘 없었지만 아까 그 손을 그렸던 게 단순히 우연에 불과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는 검은 코트 차림이었고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여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갈색의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난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여자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펜을 움직였다. 한참 동안 그림을 그리는데 열중해 있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싶어 펜을 뗀 순간 내가 또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그리고 말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존재감이 큰 그림이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깡마른 사람이 내가 그린 여자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사람, 아니 그 형체는 여자가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한 것처럼 고개를 살짝 들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텅 빈 구멍만이 있었고 그 구멍에는 파리가 드나들고 있었다. 그리고 입은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한껏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얼굴 가죽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축 늘어져 있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은 여자의 옆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아까 민디의 어깨에 그 이상한 손을 그린 데 이어서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그리고 말았다는 사실에 의아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난 조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얼른 노트를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리고 다시 그 여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그림에 정신을 더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평소에 그림을 그리던 습관대로 눈에 보이는 윤곽을 먼저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치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여자의 옆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형체를 다시 그리고 있었다. 아까 그렸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눈이 텅 비어있고 얼굴 가죽이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달랐던 건 그 형체의 얼굴이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난 이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사람이라 보기 어려운 그 이상한 형체가 보이지 않는 멀쩡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왠지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이번에도 내 손은 그 형체를 그리고 있었다. 난 화들짝 놀라 얼른 노트를 덮어버리고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렸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경을 대충 그리려고 했는데 어느새 난 다시 그 괴상한 형체를 그리고 있었다. 난 노트를 덮어버리고 집을 향해 달렸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존재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기분이 들었다. 난 얼른 집에 뛰어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서둘러서 문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려진 문의 그림은 눈이 없는 그 사람의 형체가 이미 문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눈구멍은 텅 비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건 나를 정면으로 보면서 따라오고 있다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난 미친 듯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장롱과 책상을 밀어 방문을 단단히 막아놓았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쳐서 문을 막아둔 장롱과 책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이번에 그린 그림엔 그 이상한 형체는 보이지 않았고 내가 눈으로 보면서 그린 사물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었다. 난 방문을 바라보면서 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갔다. 한 30장 정도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후에는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방문 틈으로 긴 손톱 같은 게 튀어나온 그림, 그리고 문틈을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손 같은 것들이 그림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방문을 그리는 것 외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벌써 노트를 3권이나 써버렸고 그것은 점점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손에서 피가 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난 이제 모든 걸 포기했다. 내 방에는 도망칠 만한 창문도 없고 경찰에 연락을 해봤자 뭐라 말해줘야 할지 알 수도 없었다. 아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절대 내가 뭘 그린 건지 확인하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당신의 취미가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그렸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완전히 무시해라. 그리고 다시는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이 그것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아챈다면 그건 당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따라오기 시작할 거다.